사람의 팔자, 한치 앞을 모른다 했습니다.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아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여기 비단 이불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쌀밥에 고깃국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던 여인이 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부잣집의 금지옥 옆 외동딸 연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누군가의 거지 밥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길바닥의 돌멩이보다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려했던 부잣집 아가씨가 어쩌다 거지의 노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고을에서 김진사 댁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만석군 집안이었고 고을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고 하인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늦둥이로 얻은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맑았으며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입술은 연지를 바른 것처럼 붉었고 머리카락은 비단실처럼 고왔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늦게 얻은 딸이라 그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연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연화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렸습니다. 아이가 울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아이가 웃으면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연화는 당연히 버릇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살 때부터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고 5살이 되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7살 무렵에는 자신보다 예쁜 옷을 입은 동네 아이를 보고 그 옷을 빼앗아 찢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귀하게 자라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크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인도 딸을 감쌌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다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고 꽃이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인근 고을의 양반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김진사는 사위감을 고르느라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성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밥을 늦게 가져오면 뺨을 때렸고 옷을 제대로 빨지 못했다며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몸종이 자신의 화장품을 만졌다는 이유로 그 손가락을 막대기로 내리쳐 부러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특히 연화는 가난한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거지나 거린을 보면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구걸하던 아이를 보고 경비병을 불러 쫓아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며칠을 굶었다고 울며 애원했지만 연화는 귀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김진사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에 늙은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김진사 집안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든 일은 못하지만 김진사는 그의 충성을 기려 계속 집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김 씨가 연화의 방 앞 복도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연화의 비단신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신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를 들은 연화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연화는 늙은 김 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 감히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느냐고 더러운 손으로 귀한 비단신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늙은 김 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김진사에게 달려가 늙은 김 씨를 당장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사는 난처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위해 일한 사람을 그렇게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늙은 김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바람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새 옷을 지어 입고 나들이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연화가 입은 옷은 고을에서 가장 비싼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진홍색 치마를 입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신발도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금실로 술을 놓은 비단신이었습니다. 몸종 셋을 거느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화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내질렀고 누군가는 그녀의 오만함에 혀를 찼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봄을 맞아 여러 고을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구경꾼들도 많았습니다. 연화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마음에 드는 것은 몸종에게 사오도록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비단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저편에서 한 거지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거지는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흙과 상처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동양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으니 동양 한 푼만 해달라고,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거지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노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바람에 노인의 누더기, 옷자락이 연화의 비단신에 스쳤습니다. 정확히는 스친 것이 아니라 노인의 발에서 흙탕물이 튀어 연화의 신발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비단신에 거지의 더러운 흙탕물이 묻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거지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느냐고, 눈이 멀어 귀한 비단신이 보이지 않느냐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몸종들이 달려와 노인을 밀쳐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동양 바가지가 땅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비단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신발은 노인의 이마를 맞추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늙은이의 얼굴에 신발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떨어뜨린 동양 바가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지를 향해 입안에 고인 침을 크게 뱉었습니다. 침은 바가지 안쪽에 떨어져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감히 귀한 것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독했습니다. 장터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연화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부잣집 아가씨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양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고인 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연화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은 힘없는 거지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 곧 천한 것의 서름을 알게 되리라. 높은 곳에 있는 자는 언제든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오늘 내가 밟은 자가 내일 내 머리 위에 설 수도 있는 법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치고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연화는 몸종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그 눈빛과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산 물건들을 방에 펼쳐놓고 하나씩 구경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거지 노인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처럼 풍성했습니다.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상에 가득 올라왔습니다. 생선구이, 불고기, 나물, 국, 김치 등이 놓였습니다. 연화는 몇 가지를 맛보다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상을 밀쳤습니다. 부모는 딸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새로 나온 음식을 조금 먹고는 배부르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도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인들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불은 부엌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무로 된 기둥과 석가래가 불에 타면서 집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김 진사가 뛰어나와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귀중품을 챙기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종 하나가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는 길에 연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와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폭음이 들렸습니다. 안채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김 진사 부부가 계시던 방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며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미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불길이 거셌습니다. 연화는 울부짖었습니다.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연화를 끌고 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본 김 진사댁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집 전체가 잿더미가 된 뒤였습니다. 아름답던 기와집은 검게 탄 목재 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두 구이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김진사 부부였습니다. 대들보에 깔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모의 시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그래도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장례보다 재산에 있었습니다. 김 진사의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논밭이 여러 곳에 있었고 금은보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혼란 속에 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남은 재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논밭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시끄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연화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화는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김 진사의 유일한 혈육이니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척은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이니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척은 연화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게 버릇없고 오만한 아이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산은 친척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연화에게 돌아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없었습니다. 평생 금지옥엽으로 자란 연화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연화를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발을 뺐습니다. 평소 김 진사댁에 아부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이 없어진 연화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룻밤은 친척집 사랑채 한 구석에서 보냈지만 다음 날 쫓겨났습니다. 친척 아낙네가 연화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쌀 한 톨이 아까운데 식객을 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김진사 댁의 외동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척 아낙네는 비웃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죽었고 집도 불탔으니 이제는 그냥 빈털터리 고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쫓겨나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며칠 사이에 더러워졌습니다. 불을 피할 때 입고 나온 옷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재와 흙으로 얼룩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던 연화였습니다. 하루 세 끼는 당연한 것이었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상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 남 도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화의 평소 행실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인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더니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청하는데 감히 거절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화는 장터로 갔습니다. 음식 장수들이 파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연화는 한 음식 장수 앞에 다가가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수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수는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수는 그렇다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애원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먹다 남은 것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에게 공짜로 줄 음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거지가 아니라고 김진사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비웃었습니다. 김진사의 딸이 왜 이런 꼴로 구걸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연화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화를 알아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 오만하던 부잣집 아가씨가 이제 거지가 되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휘청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 아낙네가 지나가다 연화를 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아낙네가 주머니에서 떡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떡을 받아 단숨에 삼켰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연화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인들에게 명령하던 자신이 이제는 남의 동정에 기대어 겨우 한 끼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화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엉켰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그냥 거지로 여겼습니다. 김진사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점점 줄었습니다. 설사 안다 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동량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누군가 동전 하나를 던져주면 연화는 그것을 주워 빵 조각을 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귀했던 아가씨가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국어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화는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기슭을 헤맸습니다. 그때 저 앞에 작은 움막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아니면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고맙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지만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재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아침이 되면 바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뻗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동량 바가지였습니다. 노인은 그 바가지를 연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촛불 아래 바가지의 표면이 보였습니다. 그 안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침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열흘 전 장터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그 거지였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열흘 전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힘없는 거지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깊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가 뱉은 침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내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경고했었다고.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천한 것의 서름을 알게 되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냉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뉘우침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사죄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계속 빌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으니 먹을 것만 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에게 밥을 주겠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노비가 될 것이다.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거부할 권리는 없다. 받아들이겠느냐?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노비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느니 노비가 되는 편이 나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노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차가운 밥과 시든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밥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었습니다. 손으로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거지 노인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노인의 호령에 잠에서 깼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첫 번째 일을 시켰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평생 나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끼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으면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찍으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빗나가 나무 껍질만 벗겨졌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을 지게에 지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연화가 해온 나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일을 시켰습니다.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누더기 옷가지들을 들고 냇가로 갔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자 곧바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방망이로 옷을 두드리고 문질렀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빨래를 끝내고 돌아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점심을 주었습니다. 역시 차가운 밥과 시든 나물이었습니다. 연화는 감사하다며 받아 먹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하인에게 던졌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귀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주어졌습니다. 집 안팎을 청소하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장작을 패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손발은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연화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거적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비단 이불에서 자던 연화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노인은 가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소홀히 하면 꾸짖었고 때로는 굶겼습니다. 연화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움막을 떠나면 다시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손은 완전히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고왔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햇볕에 그을렸고 몸은 여위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연화에게 동냥을 하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동냥 바가지를 주며 마을에 가서 국어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국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동냥 바가지를 들고 마을로 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고을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앉았습니다. 동냥 바가지를 앞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동냥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연화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몸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으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동전 몇 입과 빵 조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거지의 삶을 이제 자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거지의 노비로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무를 패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몸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나무 패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설명했습니다. 너는 평생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낮은 곳의 삶을 몰랐다. 가진 자의 오만함만 알았지, 없는 자의 고통을 몰랐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스러우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일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거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 벌레 보듯 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고통이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알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낮은 곳을 짓밟는 것은 죄다. 내가 지은 죄가 그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냉정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마을로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골목에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연화가 자신을 돕겠다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가진 것은 없지만 힘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겨야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한다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는데 지붕을 고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붕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연화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남을 도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노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종종 마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나무를 베주었고, 때로는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거지가 남을 돕다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연화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내면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동양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바로 연화가 침을 뱉었던 그 바가지였습니다. 이 바가지를 깨끗이 닦아라. 내가 뱉은 침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라.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연화는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와 바가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켜고 계속 바가지를 닦았습니다. 한참을 닦고 나서야 겨우 흔적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바가지에 남은 침의 흔적은 자신이 남긴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바가지를 닦았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팔은 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바가지를 들고 노인에게 갔습니다. 바가지는 전보다 훨씬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닦아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닦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 죄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뉘우침은 새로운 삶을 만든다. 너는 이제 자유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거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을 기억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없는 자를 돌아보아라.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옷과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움막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오두막 하나를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치를 거들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예전에 배운 바느질 솜씨가 있었기에 옷을 수선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번 돈 중 일부를 떼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오만했던 부잣집 아가씨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니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장터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국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연화는 그 아이를 보고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배고프냐고, 집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연화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의 집에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아이들을 모두 돌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다시 그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움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신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을 시험하고 가르친 스승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연화는 움막 앞에 절을 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오만했던 부잣집 아가씨가 거지의 노비가 되었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 것,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지위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거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연화가 거지에게 뱉은 침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연화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기묘하고 교훈적인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